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의 불이익,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시죠.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나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언제쯤 정상인이 돼서 정상적인 신용거래 같은 게 가능한가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됩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탕금을 받고 싶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나 내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첫 번째 단점, 서류가 많다. 재판을 하면 저렇게 소송 기록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다운받으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몇 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기타 인터넷에서 서류를 몇 개 발급받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뭐 시간도 별로 안 들고 힘들지가 않고요. 그 50만 원 이상 사용처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약간 들긴 하는데 그래봤자 하루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아이고 이걸 언제 하나, 하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거리감이 좀 쌓여서 느껴지시는 거지, 침착하게 이걸 앉아서 하나씩 체크하시면 금방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서류를 준비하고 사용처를 잠깐 메모해 보면 그걸로 얻는 채무 탕감의 효과는 8천만 원, 이렇게 넘을 수 있거든요.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변제하고 5천만 원 탕감 받는다면 하루 일당이 5천만 원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서류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좋게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단점, 이 돈으로 어떻게 사는가? 변제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 한 달 동안 필수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25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걸 매월 납부하는 겁니다. 저걸 36회, 3년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을 250만 원 받으시는데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2명의 필수 생계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빼기 210만 원 하면 40만 원 남으니까 매월 40만 원씩 3년을 변제하시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채무자 중에서는 월급이 굉장히 높다거나 또는 내가 공제할 만한 부양가족이 몇 명 없어서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생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채권자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당연히 100% 변제하고 다 갚아야지, 탕감이 웬 말이냐. 채권자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이 그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님, 법무사님 누구한테 맡기든 간에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정말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 더 돈을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도산법업계에 훌륭하신 변호사님, 법무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웬만하면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자기 나름의 노하우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시는 분들이지, 변제금을 더 변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여러분에게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하고 똑같은 삶, 그만큼 월급을 쓸 수 있게 하는 삶,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착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나쁜 채권자를 벌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예전하고 똑같은 돈을 쓰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것만 쓰고 살게 하고 나머지는 변제금에 다 투입시키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상호 간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개인회생 자체가 이미 특혜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법인회생도 하는데 법인회생이나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이 회생을 통과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은행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서 우리 회생하게 동의 좀 해주세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상거래처, 이미 나한테 돈 떼어서 기분 상해 있는 상거래처나 개인 채권자들 다 찾아가서 우리 법인이 회생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70% 탕감받고 30%만 변제할 거니까 동의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걸 사인을 다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역입니다. 대표자도 고역이고 같이 가서 사정하는 변호사도 고역이고 굉장히 고역입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여기에 특혜가 있거든요. 채권자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시는 사람의 수도 많고 또
채무 금액이 법인처럼 몇십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1, 2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에서 보고 채권자하고 적당한 이익이 조정됐다 싶으면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스토리를 좀 이해하신다면 이 돈 갖고 어떻게 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원래는 채권자를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개인 채무자는 금액도 작고 사람 수도 너무 많으니까 채권자 동의까지는 받을 필요 없다. 그렇지만 채권자 동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회생제도이기 때문에 동의까지는 안 받아도 어느 정도 양해는 받을 수 있게 이해는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채무를 조정해야 되니까 무턱대고 변제금을 5만원, 10만원만 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요 정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조금 너그러운 이해를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회생의 세 번째 단점,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신용대출 이거 대부계약서 쓰고 돈을 빌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쓰시는 신용카드도 신용대출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 보증서 발급받는 분들 있죠. 보험설계사 같은 분들. 저런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기거든요. 개인회생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못 갚든 다음 달에 못 갚든 다다음 달에 못 갚든 언젠가는 변제가 불가능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 신용거래가 이미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을 하면 3년 변제가 끝나면 다시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하면 개인회생 때문에 신용거래가 어려워진 건 아니고 이미 신용거래가 어려워졌는데 개인회생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다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회생의 네 번째 단점,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어떡하나. 자, 먼저 여러분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를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에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금지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저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압류한다거나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경매를 신청한다거나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돈 달라는 독촉을 한다거나 저런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독촉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금지명령, 이 규정입니다. 내 가족이나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나. 자, 그러면 그 전에 이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직장에서 언제 알게 되는가? 카드사가 여러분한테 돈을 못 받고 연체가 되면 법원에 가압류, 압류 신청을 합니다. 저 사람 받을 월급을 저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 법원은 여러분 회사로 그 결정문을 보냅니다. 월급 그 근로자한테 주지 말고 채권자한테 줘라. 또는 채권자가 여러분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독촉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찾아갈 수 있겠죠. 회사 동료들이나 회사 격리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족들은 언제 알게 되는 것인가? 밑에 그림 보시면 저 빨간 딱지 들고 붙이려는 사람 있죠. 저분이 집행관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TV에 소파에 저걸 붙이는 겁니다. 경매를 넘겨서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추심 행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은 불이익을 겪거나 채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같은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나 방문이나 이런 불편한 사실들을 여기 있는 금지명령 규정 저게 막아준다 이겁니다. 이 금지명령 규정에 의해서 저런 독촉이나 추심들을 막게 되면 가족이나 직장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발생 안 하게 되겠죠. 자, 이것과 별도로 내 가족이나 직장이나 제3자가 내가 개인회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보고 조회해보고 알게 되면 어떡하나, 소문나면 어떡하나, 요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재판입니다. 재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제3자는 여러분의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개인회생의 다섯 번째 단점, 휴대폰을 못 쓴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정확히 말하면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회생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채무불이행, 연체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값비싼 휴대폰, 신형폰이 발매됐을 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저거를 할부로 사신다고요. 근데 저 할부 거래가 신용 거래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서 그것까지 발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신용이 나쁠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할부 거래로 사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중고폰을 산다거나 자급제 폰을 산다거나 공기기만 산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니까 그거 사서 통신사에 가입해서 쓰면 됩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가족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쓰겠다 그러면 뭐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뭐 고가의 할부폰을 사든지 공기를 사든지 관계가 없죠. 그래서 휴대폰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의 결론을 내려보면 개인회생을 하시면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일정 기간 신용거래가 막힌다거나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하나도 없는가, 하나라도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게 나은가, 어떤 선택지가 가장 나은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선택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회생도 뭔가 불편한 게 있고, 파산을 하려고 해도 불편한 게 있고, 둘 다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해도 불편한 게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셋 중에 무엇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가, 이런 식으로 한번 사건을 쳐다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어떤 불이익이나 단점이 생겨서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를 줘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